김정은 제1위원장의 강경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5차 핵실험을 지시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서 핵 무력 영군 체제를 언급하면서 그 의미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는 관심이 없는 걸까요?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과 군 책임자 40명의 스마트폰을 성공적으로 해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동안 북한이 사이버 테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번에 우리 가서는 안드로이드 폰을 이렇게 해킹하는 것은 과거에는 해킹할 능력이 없었는데 네. 해킹을 어디서 배웠냐면 작년도에 이태리 해킹팀이라는 그 회사에서 회사가 다른 해킹팀한테 해킹을 당했어요. 해킹 당하면서 해킹을 해가지고 네. 바로 그 바이러스의 그 원천 코드를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원천 코드를 보고 그걸 변형시켜서 바로 우리 스마트폰을 해킹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을 했죠. 습득을 하고 나서 이제 작년도 7월부터 7, 8, 9, 3개월 동안에 네. 정찰총국 주최로 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청와대, 그다음에 각 정당의 주요 인사에 대해서 해킹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경진대회 하면서 네. 그 실력을 이렇게 키웠고, 그래서 결국 이번에 핵실험한 직후부터 한 2개월 동안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요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킹을 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미리 우리가 그걸 대비 좀 했었으면은 북한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았을 텐데 좀 뭐랄까 좀 안일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 교수님, 미리 대비를 안 해서 당한 겁니까? 아니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까? 국정원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거 정말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무기 체계라고 하는 거요. 비단 이제 이게 사이버 분야뿐만 아니고요. 그냥 물리적인 무기 체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재래식 무기도요. 항상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오느냐면은 가위바위보 이론에 의해서 발전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 바위를 내면 상대방은 이제 보를 내려고 하는 거고요. 상대방이 이제 보를 내면 다시 제가 이제 가위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사이버라고 하는 것도 사이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알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술들이 발전이 되는 거고요. 또 그런 기술이 발전이 되면 다시 그것을 막기 위한 기술이 발전되는 건데, 좀 전에 우리 김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조금 우리가 더 대비를 했으면 좋았을 거다는 생각은 들고요.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막을 수는 있겠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 테러법, 네. 그거 빨리 통과시켜서 정말 이거 막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의 한 일종으로 지금 GPS 교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떠오르는데요. 네. 그게 이제 북한이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3년에 걸쳐 가지고 매년 한 번씩 이 GPS 교란을 실시를 했는데요. 우리의 군용 네. 그러니까 함정이죠. 함정뿐만 아니라 군용기,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천항에서 이착륙하는 민간 항공기까지 그런 GPS 교란을 해서 국제 항공기구로부터 경고도 받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GPS 교란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지금 연구를 하고 실제로 그걸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앞으로 도입하게 될 사단급 또는 대대급 무인기, 또 한국의 미사일 이런 것들이 네. 아무래도 이제 초정밀 무기들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게 이제 GPS에 기반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눈에 띄지 않은 부분으로 도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사이버 도발, GPS 교란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방면에서 이렇게 북한이 우리나라를 압박해오고 있는 형국인데요. 북한이 자국 내에 있는 남측 자산을 모두 청산하고 교류를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이번에도 또 으름장을 놨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김정은 동측에서는 핵탄 적용 수단들의 다정화를 힘있게 내밀어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도 적들에게 핵 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핵 타격 능력을 부단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 폭발 시험과 핵 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해 나갈 때에 대한 전투적 과업들을 주시왔습니다. 네,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핵 폭발 시험과 핵 공격 능력 향상 시험을 계속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부분인데 이게 제5차 핵실험을 시사한 발언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분석이 가능하죠. 북한이 사실상 3월 9일 날은 내폭형 기폭장치 공개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3월 10일 날은 스카드 2발 쐈잖아요. 그래서 내폭형 기폭장치가 스카드에 탄두로서 탑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스카드 정도에 대해서는 이미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은 정말 다종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네. 지금 미사일로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다종화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요.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발사하는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죠. 그 미사일, 그다음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그거 계속 시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SLBM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함정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그러니까 4개를 지금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의 다종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다종화가 지상 발사 미사일뿐만 아니라 공중, 함정,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 미사일에도 핵탄두가 탑재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핵실험이 필요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1년에 8일, 9일 오늘 한 얘기들을 보면 네. 김정은이가 한 얘기를 보면 사실상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엄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란 듯이 지금 위배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훨씬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1에서 4차 핵실험을 보면 거의 3년에서 4년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올 초에 핵실험을 하고 또 5차 핵실험 시사까지 했다. 이게 위협 발언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걸까요? 네, 현재 전 세계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더군다나 북한이 굉장히 뼈아파하는 것은 그 나라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뼈아파하는데 이런 그런 어떤 외교적인 고립, 경제적 고립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줘야 됩니다.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핵실험을 하는 방법이 가장 자기들은 좋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에 대해서는 바로 아까 어제 아침에 쏘았던 단거리 미사일 정도가 우리한테 네. 굉장히 압박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통해서는 우리를 압박하고 핵실험을 통해서는 국제사회를 압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 달 전에 이런 이 언론에서 얘기를 했더니까 앵커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원래 핵실험 했는데 바로 또 하냐 그러니까 북한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그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핵실험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분 모두 5차 핵실험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핵 개발과 관련해서 좀 생소한 언급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김정은동 측에서는 핵무기 연구 부문에서 핵탄두 취급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국가 최대 비상사태 시 핵공격 체계 가동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전략적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연군 체계 관리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핵 무력에 대한 유일 영군 체제라는 발언을 김정은이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핵탄두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만 있다. 네. 그러니까 유일적인 연구 체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발적으로 자기 부하들이 사용을 해서 원치 않는 핵전쟁이 벌어지거나 원치 않는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굉장한 권한인데 핵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이제 과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핵물질에 대한 핵폭탄에 대한 관리를 강함으로써 그런 핵물질들이 북한 밖으로 이렇게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황장엽 당비서 같은 그런 고위급 인사가 북한의 핵탄두를 가지고 탈북을 해서 국제사회에다가 북한의 핵무장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거나 한다면은 북한은 굉장한 타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그 핵물질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겠다. 이런 뭐 세 가지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김정은의 후계 승계가 상당히 급박하게 이루어지면서 과연 김정은이 핵무기 통제권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발언까지 할 정도면 이제는 김정은이 핵무기도 확실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2011년도 11월 달에 제 아버지 죽고 난 뒤에 당분간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사실상 북한의 군부들도 노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아마 김정은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일을 잘해 나갈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군부가 앞서서 성군 정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지난 몇 년 동안 한 걸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을 한 거잖아요. 자기 고모부 죽였죠. 인민무력부장 하는 사람 죽이고 또 한 명을 또 더 죽였잖아요. 그리고 수없는 인민군 소위 말하는 그 엄청난 노예한 사람들, 계급 높은 사람들, 계급장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꼼짝 못하게 자기 통제에 둔 거죠. 그러니까 폭군 정치, 소위 말해서 폭정을 통해서 북한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지금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율적 영군 체계. 내 말고는 누구도 이 핵 문제 또는 핵에 대해서, 핵 무기에 대해서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과 동시에 사실은 전략 로켓 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낙겸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화력 그 타격 결심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뒤에 청취하고 난 뒤에 김정은이가 뭐냐면 그렇게 하라라고 비준했어요. 아마 뭐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은 안 되겠지만 북한이 제4차 핵실험 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6번째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도 그거 김정은이 막 휘날리는 그 사인 기억나시죠? 네, 그런 공개가 것처럼 됐죠. 그거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핵 무기에 대해서는 김정은이가 확실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 그것도 유일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핵무기 통제권까지 확실히 가졌다면 북한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 훈련의 타격 계획 지도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정확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황해북도에서 동해상으로 두 줄의 탄도미사일 궤적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 아주 김정은이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그 훈련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거리가 500km입니다. 황해북도 황주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거의 5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 전날 3월 8일 날 공개했던 그 핵탄두 모형, 핵탄두를 실어서 그 500km짜리 그 미사일에다가 실어서 우리 부산에 들어오는 존 스테니스 핵추진 항공모함 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강석 상륙 선단이 있습니다. MPSS 선 같은 그런 다양한 그 선박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파괴하겠다. 그 방법은 바로 북한이 핵미사일 가지고 미국의 배를 정확히 맞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중 한 500m 정도에서 500m 정도에서 핵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그 지상에 있는 모든 그 선박들을 한꺼번에 그냥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 제가 500m의 경우 북한은 500m를 안 했는데 통상 보면은 한 뭐 10KT에서 10kT나 한 20kT 정도 되는 핵폭탄은 500m 정도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것이 가장 그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지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그냥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거든요. 지상으로 쏘지 않아도 공중에서 폭발하는 공중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메가톤급이라면 한 2km에 3km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게 가장 크고 가장 효과가 크고 이제 한 10kT나 한 20kT짜리는 한 500m가 제일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북한은 아마 그 한 500m 상공에 터뜨려 가지고 그러면 저 살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땅에 닿는 것보다. 그러면 선단 전체를 갖다가 자기네가 전부 다 그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생각보다 정말 무시무시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김 교수님, 이렇게 김정은이 나날이 핵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그렇게 계속 있습니다.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런가요? 무서워하는 게 김정은이가 바라는 자기가 건가요? 바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앵커님은 절대로 무섭다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이 왜 이렇게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건지 그동안에 보면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기간에 아버지인 김정일은 좀 뭐 지하 벙커에 숨어서 나오지도 맞아요.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아들인 김정은은 반대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르죠. 좀 전에 우리 김 실장님께서 지상 500m가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구상에서 딱 2번에 걸쳐서 핵무기가 사용이 됐는데 히로시마하고 나카사키잖아요. 네. 히로시마 나카사키가 터졌을 때 지상 500m에서 터졌어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김 실장님 말씀하신 거 조금 보완한 거고요. 네. 아버지 때는 지금과 같은 사안까지는 안 갔죠. 지금은 일단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돼서 정말 다방면에서 북한을 옥죄고 있잖아요. 게다가 3월 7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자산들이 들어와 있고 아마 역대 최대 규모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 발 뒤로 물러나 버리면 김정은이 죽어요. 정권 자체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스스로가 계속해서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8일 날, 3월 9일 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네. 계속해서 핵무기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소형화했다. 그리고 스카드 미사일 발사하면 우리 거기 탑재할 수 있다. 그리고 KN-08 그것도 보여주면서 여기도 네. 우리가 탑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중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일 지금 상태에서 흔들리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기 정권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둥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통제도 있고 북한의 그 선박들이 중국에 기항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 있고 네. 이거 북한 주민들이 모르겠냐고요. 장마등에 물가는 뛰고 있어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만일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면 이제 난리가 난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네.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멘트를 좀 정정해야겠습니다. 아니요. 네, 위협수위를 높이는 것에 우리가 네. 두려워할 필요는 네. 없고 철저한 대비가 가장 그럼요. 중요하겠군요. 네. 김 교수님,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 서한을 보냈다는 게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제재위원회는 2006년도 10월달에 북한이 제1차 핵실험한 직후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재위원회가 한 3개월에 한 번씩 유엔 안보리에다가 그 북한의 그 제재 위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한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다 보낸 것은 앞으로 이런 그 북한의 그 행위 자체가 안보리 제재에 그 위반되느냐 안 되는 것을 이제 네. 제재위원회에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축적한 다음에 앞으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한가 이런 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요번에 무슨 뭐 제재가 사상 그 최고 수준의 뭐 제재라고 하지만 아직도 북한을 제재할 수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해외 무역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북한의 그 주 수입원인 해외 노동자 파견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또 그 전략 산업으로 이제 육성하는 것이 이제 관광입니다. 네. 관광이기 때문에 북한 관광도 뭐 틀어막고 하는 그런 제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제 서신을 보내서 북한에 대한 그 추가적인 제재 그런 그 자료를 좀 이제 축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줄을 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모두 하겠다라는 의미의 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김 교수님, 대남 공작의 달인으로 불리는 김영철 통전부장이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전에 러시아를 방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에서 보도한 건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간 걸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 여부는 저는 이제 확인할 길이 없는데요.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성과가 너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갔기 때문에 네. 러시아에서는 내가 좀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좀 달라라고 해서 2, 3일 좀 시간이 네. 늦어졌잖아요.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딱 2가지가 바뀐 거죠. 2가지가 바뀌었는데 하나는 소위 말하는 대한광업개발회사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선광업개발회사라는 게 러시아에 이제 지사장,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지사장이 가 있고, 베트남에도 지사장이 가 있고, 또 시리아에도 지사장이 가 있고 이렇게 가 있어요. 이들이 이제 광물 수출입 문제도 담당을 하지만 사실은 이 WMD에 관련되는 부품 조달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자기 나라 이름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러시아 지사장, 그러니까 네. 조선광업개발 회사의 지사장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빼달라. 그거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에서 생산한 광물, 네. 그게 이제 철광이든 석탄이든 그것이 나진항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허락을 해달라. 네. 딱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북한을 들러서 오는 것은 지금 다 제재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낮은 하산 프로젝트 자체가 뭐 거의 이제 쓸모가 없게 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거물이 어떻게 됐지만 지금은 이제 거물이 됐잖아요. 네.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거물이 거기 가서 얻은 소득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봐야죠. 네, 이렇게 국제사회가 모두 등을 돌리고 있지만 김정은은 마위의식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앞으로 또 얘기를 할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